기생충 박물관 온라인 강연의 그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된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병연구소 정봉광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생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생충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지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사망케도 하는 무서운 병원체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무서운 면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확진자 가운데서 많게는 30% 정도도 무증상 환자일 경우가 많을 만큼 아주 조용한 병원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바로 기생충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무서운 병원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병원체의 조용한 면들, 숨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테드 동영상을 아마 즐겨보시는 분은 이 동영상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그때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 세계에 유행했고 또 많은 사망 소식을 전해왔었습니다. 다행히 에볼라는 종식됐지만 그때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나와서 이건 우리가 에볼라를 무찌렀다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이게 잘 넘어간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에서 이분은 사실 지금까지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어쩌면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였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이런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병원체가 아닌가라고 하는 시사점을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펜맨이라는 것입니다. 길이는 한 3.3m 밖에 되지 않은 이런 철덩이이지만 이 안에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핵이 들어가 있고 이 장면은 바로 1945년 8월 9일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이 폭탄에 의해서 엄청난 이런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에는 약 4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만 명이 사망을 했고 또 나가사키에도 28만 명 가운데 7만 4천 명이나 이 핵폭탄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공할 만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이 핵 미사일만큼이나 지금은 바로 이 자그만한,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자그만한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바로 1990년 당시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했을 당시의 병상의 모습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시점부터 시작한 이 스페인 독감은 한 16억 인구 중에 5억 명이나 감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5천만 명이나 이 병으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사망률은 한 10% 정도였고 전 인류의 3%가량이 이 병으로 사망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47년에서부터는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유럽을 전염되게 돼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음에 이르게도 됩니다. 이처럼 많은 질환들은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고 2010년 메르스, 그리고 에볼라, 코로나 이렇게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점점점 그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인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WHO에서 보고한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간 현재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의 숫자가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12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병원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환들은 굉장히 인류에 위협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는 2019년부터 우리 인류에게 위협적이었지만 우리와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고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던 기생충은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동물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1위에 해당하는 동물이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에 의해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7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2위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숫자가 47만 5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위에 랭킹하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아주 작은 동물들입니다. 채채파리, 아니면 버그, 아니면 물에 사는 달팽이 같은 것들, 그리고 회충, 그리고 조충 같은 이런 기생충과 관련되어 있는 벡터 혹은 그 기생충이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라리아가 바로 이 모기에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어 온 원충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되는 적혈구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말라리아 원충입니다. 말라리아 원충은 주로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적혈구 내에 침입을 해서 적혈구 내에 있는 영양분을 갈취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 개체수가 증가가 된 이후에는 이제 그 적혈구를 터뜨리고 나와서 감염되지 않는 새로운 적혈구를 찾아 또 감염을 되고 증식과 감염을 반복하는 그러한 기생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감염된 적혈구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생긴 게 바로 이제 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된 적혈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변에 매끈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적혈구라는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우둘투둘한 형태 때문에 이 적혈구가 혈액을 타고 혈관을 다닐 때 아주 좁아지는 미세혈관에 다다랐을 때는 그 미세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 기관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우선 말라리아에 걸리면 굉장히 춥고 또 열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는 굉장히 독감과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모기에 의해서 감염된 이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기장에서 자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데, 반면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모기에게 안 물려야 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그 모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노출되고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의해서 이러한 환자들도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스플린이 이렇게 커져서 이런 식으로 큰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말라리아는 현재 32억 명 정도가 거주하는 그 지역 내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숫자는 97국가 정도가 되고,
보통 2억 명 가까이 말라리아에 매년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감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자의 숫자는 WHO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 40만 명 가까이가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27만 명이 바로 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더욱더 많이 취약하고 더 많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 전체 사망자 숫자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사실 이 사망자가 21개 국가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는 감염과 사망의 어떠한 심각성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말라리아라는 기생충 질환 또한 굉장히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기생충은 파울러 자유 아메바입니다. 아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뇌를 먹는 아메바 이러한 기사들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아메바는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유명한 아메바로서 주로 호수나 수영장, 온천 그리고 수돗물에서도 이제 기생생활을 하면서 자유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감염 사례가 없지만 미국, 일본,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보면 참 해맑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면서도 걸릴 수 있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13명의 환자가 수영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됐었는데 전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한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했는데 수영도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노출의 경험이 없는 환자인데도 사망해서 왜 사망했을까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에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축농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이 코를 세척하는 용도로 그 네티팟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티팟을 통해서 코를 세척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척하는 과정에 이 아메바가 코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메바, 자유생활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코 점막에만 들어가게 되면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게 감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게 걸렸을 때 대부분 다 사망하는 경우가 이 질환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현재 한 140명 정도가 감염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 97%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 걸리면 이제 사망되는 무서운 기생충 질환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생충은 바로 이 주혈흡충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말라리아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열대병입니다. 5천년 전 미라에서도 이 주혈흡충의 충난이 발견될 만큼 우리 인류와 함께 온 시간이 굉장히 긴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 역시 굉장히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이건 탄자니아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뛰어놀고 있는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식기를 닦거나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혈흡충은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의 피부를 뚫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안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거나 할 때 바로 쉽게 감염에 노출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유미유충이 피부를 뚫고 가게 되면
우리 피부에도 알레르기성 발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감염이 된 초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유발되지만 이게 급성기 그리고 만성기로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혈흡충이 산란하는 충란의 형태가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 같은 이런 스파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나 이런 데 살고 있다가 충란들이 거기를 통해서 나가게 돼서 그게 여러 기관에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됩니다. 충체가 이렇게 침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면역작용에 의해서 유가종이 형성되고 점차 섬유화 조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광주혈흡충 같은 경우에는 이 방광 점막에 굉장히 많은 이런 데미지를 입히게 돼서 나중에는 방광암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치명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기생충은 바로 림프사상충입니다. 지금 코끼리 사진이 갑자기 나와서 아마 좀 왜 갑자기 코끼리 사진이 나왔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생충에 걸리면 코끼리 다리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다리가 굉장히 괴이하게 생겼는데 바로 이건 이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혼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초래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게 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손실을 많이 유발하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기생충 질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박멸이 되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과거에 흑산도에서 감염됐던 여자아이의 환자 그 다리 사진을 보셔도 이 코끼리 다리병이 약하게나마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52개 국가에서 한 8억 5천 명 정도가 이 유행지에 살고 있고요. 그 가운데 1억 2천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감염자를 유발하고 있죠.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질환들로 이제 감염되고 또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기생충은 바로 회선사상충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무슨 게임을 하나, 놀이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이 뒤에 따르는 두 어른은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이 막대기를 가지고 안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네바에 있는 WHO에 가면 이러한 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가 뒤에 있는 어른을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인데 이 회선사상충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회선사상충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검은 파리, 먹파리라고 하는데 이 먹파리에 의해서 이 미세사상충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 미세사상충이 이 눈 각막 주변에 계속해서 이렇게 감염이 일으켜지고 그러면서 그 주변부가 계속 조직이 괴사되면서 나중에는 각막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시신경도 위축되면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병변이 한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평생 그 마을에 이 먹파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물리게 되고 미세사상충이 몸에 감염되면서 십수년간 경과가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약을 먹어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생충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 감염 유행지가 되는 그 마을들을 폐쇄하거나 그 마을 주민들을 이러한 먹파리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간흡충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움직이고 있는 이 간흡충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간흡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감염률이 높은 기생충 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간흡충이 감염되는 매개체가 바로 이 민물고기이기 때문인데요. 그 민물고기 가운데서도 이 돌고기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7,000마리 이상의 간흡충의 피낭요충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든 바닷고기든 날 걸 즐겨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에 이 기생충에 쉽게 감염이 되게 되는데 유행지에서는 한 5% 정도의 사람도 감염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감염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 담관 내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담관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담관이 넓어지고 그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 에오지노필리칸 인플라메이션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염증에 의해서 나중에는 담관암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 감염된 초기에는 크게 사람한테 치명적이진 않지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경과됐을 시 담관암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또 예방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기생충, 그 기생충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병원 질환이고 바이러스가 아닌 이 기생충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던 질환들입니다. 어쩌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그거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언론과 또 많은 기관에서는 좀 무감각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아주 위협적이고 또 치명적인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참 인류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질환이 있다는 걸 이 강연을 통해서 아마 아시게 되셨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지만 기생충 질환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맡아서 풀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이 강연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병원체를 어떻게 예방할지 또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자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